이번엔 1900년대 초에 그려진 재미있는 풍자 그림 한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웬 황소 한 마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의자에 앉아 파이프로 비눗방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귀부인과 신사복을 차려입은 남성부터 농부, 일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이 서로 이 비눗방울을 잡으려 아우성입니다. 대체 이 그림은 어떤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걸까요? 또 황소 모습을 한 인물은 누구이고 비눗방울을 쫓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수수께끼에 대한 힌트는 그림 속에 있습니다. 하나는 황소인간 앞에 놓여 있는 기계, 즉 기업의 현재 주가를 보여주는 주식 시세 표시기이고, 또 하나는 비눗방울들 표면에 적혀 있는 글자들입니다. Inflated values, 즉 부풀려진 가치라는 뜻인데요. 혹시 이 두 가지 힌트를 보고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눈치채셨나요? 사실 황소의 탈을 쓴 사람이 불고 있는 비눗방울은 바로 주식시장의 거품을 의미합니다. 또 황소로 표현된 사람 역시 실존 인물인데요. 바로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든 금융계의 큰손 JP 모건이었습니다. 모건은 19세기 후반 영국 자본을 신흥공업국인 미국으로 끌어온 인물입니다. 또 20세기 초에는 미국의 전기와 철도, 철강 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1907년 금융공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특유의 카리스마로 은행가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낸 인물로 중앙은행장에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그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선이 굵은 얼굴에 당당한 체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생김새만으로도 황소에 비유될 만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황소는 다른 의미죠. 영어로 부울마켓이라고 하면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승 장세를 뜻하는데요. 화가인 우도 케플러는 어떤 의도로 이런 그림을 그린 걸까요? 사실 이 그림이 발표된 1901년은 뉴욕 주식시장 최초의 거품 붕괴가 발생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거품이 생겨났다가 붕괴된 이 과정을 모건이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소문이 퍼졌고, 급기야 이런 만평도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여러 나라의 금융시장을 동시에 뒤흔든 국제적 금융공황 중에 가장 원조가 된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본격적인 국제적 금융공황이 발생한 건 1720년이었는데요. 중상주의 강국으로 부상하던 영국과 프랑스에서 거의 동시에 거품이 터졌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18세기 초 영국 정부는 불어난 국채를 감당하지 못해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 영국 정부는 수익성이 있는 무역 독점권을 특정 기업에게 부여하고, 대신 그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 국채 소유자에게 내주는 방안을 기획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독점적 무역으로 이익을 얻게 되고, 채권자들은 국채 대신 기업의 주식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부 역시 재정적인 안정을 꾀할 수 있었죠. 그야말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절묘한 해법이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는 재정개혁이 필요한 정부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구조조정 방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민간과 힘을 합쳐 1711년 주식회사 형태의 남해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노예를 스페인령 서인도 제도에 수송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무역 독점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로부터 9년 후인 1720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회사 국채의 주식 전환이 곧 개시된다는 소식과 함께 정부와 왕실 인사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야말로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1720년 초 128파운드였던 주가는 7월에 900파운드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무려 7배나 오른 겁니다. 매일같이 주식으로 횡재를 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뉴스에 퍼져나갔고 주가 상승은 쭉 이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기회를 놓칠세라 너도 나도 앞다투어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에드워드 매튜 와드가 제작한 이 그림을 보면 당시 남의 회사에 대한 투기 광풍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남의 회사 주식을 구매하기 위해 또는 남의 회사 주식의 전망에 대한 풍문을 듣기 위해 거리를 가득 메운 인파를 묘사한 것이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투기 과열에는 항상 끝이 있기 마련이죠. 끝없이 치솟던 남의 회사의 주가는 1720년 8월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이듬해 초에는 거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급기야 남의 회사는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다 구제금융까지 신청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투기 과열의 끄트머리에서 어떻게든 수익을 내려고 상투를 쥐었던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대규모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 당시 심각했던 상황은 이 카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그마한 섬에 커다란 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올라탄 사람들 중 일부는 바닷물로 뛰어들고 있고 일부는 나뭇가지에 힘겹게 매달려 있습니다. 또 일부는 모래밭에서 바닥이 얕은 물속으로 조심스레 발을 들여놓고 있는데요. 아래쪽을 보시면 무모한 바보들은 남의 몸을 던져 익사할 수 있으니 조심해서 깊은 물을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식 광풍이 가져오는 위험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였던 겁니다. 이 사건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 중엔 당대의 석학이자 저명한 과학자였던 인물도 속해 있었는데요. 바로 만유 인력의 법칙으로 유명한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은 초반에 남의 회사 주식을 매입했다가 2배의 가격으로 팔아 이득을 봤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계속 상승하자 마음이 흔들려 다시 거액을 투자했는데 그만 매각 타임을 놓쳤고 나중엔 구입가의 절반 가격에 팔아치우며 큰 손해를 봤습니다. 국가로부터 기사칭호까지 받았던 뉴턴이 주식 투자로 거액을 잃었다는 뉴스는 세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뉴턴은 1년의 사태를 겪은 후 이런 말을 남기며 한탄했다고 하죠. 불규칙한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는 있지만 대중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비슷한 일은 1720년 프랑스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미시시피 버블 사건이라 불리는 금융공황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1717년에 세워진 미시시피 주식회사와 스코틀랜드 출신의 금융가 존 로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 로. 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도 엇갈립니다. 좋게 말하면 금융 천재, 나쁘게 말하면 사기꾼이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존 로는 스코틀랜드에서 불법적인 결투를 벌였다가 사형을 언도받은 후 감옥을 탈출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영민한 두뇌를 가진 존 로는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경제 중심 도시에서 벌어지는 금융 변화를 분석하며 현실 경제에 대한 감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당시 재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프랑스를 자신의 경제 실험장으로 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루이 15세의 섭정인 오를레 항공 필리프 2세에게 접근해 자신이 오랫동안 확신을 갖고 주장해온 경제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시시피 회사를 세워 루이지애나 식민지를 포함한 미시시피강 하류 지역에 대한 무역 독점권을 획득했습니다. 프랑스가 지배권을 보유한 이 지역은 미시시피 회사에 엄청난 금전적 이익을 안겨줄 보물이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당시 존 로가 그렸던 장밋빛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번화한 항구에서 수많은 프랑스 상인들과 인디오들이 서로 만나 부산스럽게 흥정을 하는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 존 로는 곧 미시시피 회사의 주식을 발행해
투자자들을 대대적으로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지폐를 발행할 권리를 가진 은행을 만든 후 인위적으로 통화 공급을 결정합니다. 이로써 존 로는 무역 독점권을 가진 주식회사에 발권은행을 덧붙인 경제체제를 확립했습니다. 남해 회사와 같은 모델의 미시시피 회사를 세운 후 높은 주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폐 발행까지 마음대로 늘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덫이 된 것이죠. 화폐 발행이 늘어나는 만큼 거품의 규모가 커졌고 거품이 꺼질 때에 투자자가 입게 되는 손실 역시 막대했습니다. 실제로 미시시피 회사의 주식은 500리브르에서 18,000리브르까지 가격이 올랐지만 1721년 주가가 폭락하며 시가총액이 97%나 하락하게 됩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금융천재 존 로의 역사적 실험이 이렇게 비참한 파국을 맞은 겁니다. 결국 존 로는 해임되어 프랑스에서 추방당했고 이후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도박을 하면서 힘든 여생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해에 그려진 또 하나의 작품을 볼까요? 주식의 바다 한가운데에 광대 모자를 쓴 미치광이 얼굴 모양의 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섬의 발견자는 로렌스이고 주민들은 주주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주변에 있는 작은 세 섬은 각각 빈곤, 슬픔, 절망이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양 옆의 풍경도 이런 풍자를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왼편에는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떼를 지어 로의 사무실로 몰려가 항의를 하고 있고 오른편에는 실성한 투자자가 수레를 타고 정신병자 수용시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치 남해 회사 혹은 미시시피 회사 버블 사태를 풍자한 것 같지만 사실 이 그림은 금융거품을 풍자하기 위해 네덜란드에서 제작된 겁니다. 영국과 프랑스뿐 아니라 네덜란드에서도 같은 해에 주식시장 폭락이 일어났던 겁니다. 중상주의의 세 중심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그 충격을 확대했습니다. 이것은 영국과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쌍둥이 금융공황이 그만큼 국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720년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발생한 쌍둥이 금융공황은 거품의 생성과 붕괴가 단발성이 아니라 자주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셈입니다. 실제로 금융공황은 1720년 이후 오늘날까지 점점 잦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고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곤 합니다. 눈앞에서 금방 터져버릴 것을 알면서도 비눗방울을 쫓아가듯 말입니다.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마련이라지만 우리는 여전히 금융공황의 역사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